자, 이제 다양한 환자들을 더 얘기해 볼 텐데요. 지금 벼락이 치고 있죠. 이렇게 감전된 환자들이 또 응급실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전. 우리 흔히 생활에서 감전되는 거는 보통 콘센트 이런 거 있죠. 그 애들이 콘센트가 있으면은 꼭 그 콘센트를 꼽아봐요. 근데 젓가락으로 하나만 꼽아보면 그럼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2개를 꼽습니다. 2개를. 그러면은 전기가 통하죠. 그럼 딱 감전돼가지고 응급실에 옵니다. 또 걸레로 그 콘센트 같은 걸 닦다가 그러다가 감전돼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최악의 감전은 전봇대 수리공이셨는데 이 고압 전류를 직접 만졌는데 그 만진 부분이랑 전류 나간 부분이랑이 거의 자를 정도로 탔습니다. 정말 끔찍한 정도죠. 그리고 이 벼락, 근데 로또 맞을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어렵다라고 하죠. 근데 로또 당첨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벼락 맞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제법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벼락을 맞으면 80%가 현장에서 즉사해요. 그래서 정말 이 벼락이 워낙 고압 전기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감전돼서.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비 오는 날 일단 밖에 나다니면 안 돼요. 일단 이게 밖에 안 나다니는 게 중요하고 실내에 있거나 자동차도 괜찮아요. 근데 등산이 최악이에요. 등산. 게다가 그 산 이 낮은 데 말고 높은 봉우리 같은 데가 떨어지기 좋죠. 게다가 우산까지 들고 있으면 내가 벼락을 맞겠답니다. 거의. 그리고 그 쇠붙이 들고 하는 운동들 있죠. 골프. 벼락이 떨어질 수 없는 그 벌판에서 골프채 이렇게 들죠. 그럼 이게 벼락 이러다 맞습니다. 그리고 낚시. 그 낚싯대 들고 있죠. 이렇게. 그걸로 벼락 맞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이게 가스 폭발입니다. 가스 중독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우리 곰탕이나 뭐 행주나 이런 거 삶을 때 큰 솥에다가 이렇게 계속 삶죠. 근데 이거 삶다가 주무신 분들이 계세요. 삶다 까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온 집안이 연기 천지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냄비 다 태워 먹고 응급실 실려 오시기도 하고 가스 중독으로.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의 가스 중독은 이게 실제로 유독가스를 직접적으로 몇 번, 한 5번에서 10번 정도만 마시면은 거의 의식을 잃습니다. 일산탄소 직격으로 바로 마시면. 일산탄소가 결합 능력이 워낙 빨라서 머리로 산소 공급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거기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정도면 실은 거의 못 구출해요. 그래서 거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십니다. 근데 가스 중독에 있어서 더 사망 확률이 높고 이런 거는 자기가 피우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번개탄이나 이런 거를 자살할 용도로 피웠는데 차에서 피우는 게 진짜 최악입니다. 차는 사람들이 외진대로 몰고 나가서 그 좁은 차에서 번개탄이나 연탄을 피워요. 그럼 이런 경우는 거의 가스 중독인데 못 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 저하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건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합니다. 압력이 높은 산소를 환자한테 주어서 일산탄소를 빨리 빼내서 이 사람의 의식이라든지 예후를 좋게 하는 건데 이게 모든 병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식 저하 가스 중독 환자가 오자마자 바로 우리는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부터 찾습니다. 이 병원에 전화했는데 이 병원이 다 차 있다. 그럼 딴 병원에 전화하고 또 차 있다. 그러면은 도경계 2개도 넘어가고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재로 그 화상 입을 일 많죠. 화상 입을 일. 실생활에서 화상은 뭐 심한 정도도 있지만 뭐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 흔히 먹는 설렁탕이나 갈비탕 이런 거 있죠. 그게 100도도 넘는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그런 거 엎으면 그런 건 좀 큰일 납니다. 게다가 그 청바지나 이런 데 붙으면은 살이랑 이 그 바지, 옷감이랑이 다 붙어요. 그래서 상당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 국이라든지 이런 건 주의해야 되는데 많이 이 다치는 경우가
이 공장이나 이런 화재 현장에서 한 번에 뭐가 폭발했을 때, 뭐 나트륨 주물이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다루는 화학약품이 폭발했을 때입니다. 이 화재 공단 옆에 있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주물이 폭발해서 7명이 한 번에 거기서 폭발을 맞았습니다. 저희 병원에 3명이 왔었거든요. 이게 3도 화상을 전신에 입으면은 일단은 옷가지가 하나도 안 남아요. 옷가지 다 타서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에 이 털이 다 타서 털도 안 남아요, 하나도.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그냥 이렇게 누워있을 수가 없거든요. 누워있으면은 여기 안에가 따가워요. 따갑죠. 그래서 최대한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눕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들고 팔도 들고 고개도 이런 자세 있죠. 고개도 이런 자세로 똑같이 셋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상태로. 근데 불길에서 나왔으니까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화상을 그렇게 입으면 피부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서 체온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바들바들 떱니다. 환자가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이 환자를 처치를 전신을 다 해야 되죠. 전신을 일단 그 검댕을 다 닦아내고 그다음에 그 연고를 다 발라서 미라처럼 다 감아야 되는데 그리고 물을 계속 끼얹어서 이게 닦아야 되니까 또 체온이 계속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 고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탈수가 많이 되니까 수액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처치라다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그리고 2분만 살았습니다. 실은 화재 현장에서 25%만 돌아가십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치료받을 때 75%가 돌아가세요. 왜냐면은 피부가 다 날아가면은 이게 낫는데 다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여기서 감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전신적인 그 장기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75%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런 화재 현장에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쩌다 어른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대국민적으로 하나 부탁을 해달라고 저한테 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쓰시죠? 근데 스마트폰에 보통 지문 인식을 하는데 이 지문 인식을 보통 검지만 이렇게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거 검지만 말고 다양한 손가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의식불명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의 손을 가지고 핸드폰 락을 풀어서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보호자를 전화해서. 근데 의식불명 환자의 이 손가락이 온전치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손가락이 없던지 뭉개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가락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실제로 다른 손가락도 다 해놓습니다.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 하면은 선생님이라고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지는 않지만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환자분들이 이런 병 같은 거를 검색을 하고 오십니다. 검색을 하고 오시는 건 매우 좋아요. 근데 검색을 하고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의사들을. 이거 말을 똑같이 하나. 그거를 틀리게 말한다든지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면 화를 냅니다. 이것이 폭언이라든지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루는 제가 레지던트 때였는데 응급실에 불량배 무리가 이렇게 몰렸어요. 불량배 무리가. 근데 그중에 두목으로 보이는 사람이 배에 칼을 맞았습니다. 4cm 정도 왼쪽 배에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넣어보니까 장이 그대로 만져졌습니다. 수술해서 환자분 목숨을 살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량배들이 그 말을 전혀 듣질 않는 겁니다. 빨리 끄매라, 집에 가게. 돌팔이가 지금 치료를 맘대로 하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그냥 밖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러. 전부 다 환자까지 데리고. 근데 환자가 담배를 피다가 창문으로 피를 쏟고 기절했습니다. 네. 장이 찢어졌으니까 피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다시 이렇게 침대로 눕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술기고 감염되면 안 되는 술기예요. 그래서 장갑을 다 끼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량배에 친구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다 난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에서 지금 우리 형님이
큰일 났다. 제발 좀 나가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랬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주먹질을 하고 제 옷이 이렇게 쫙 찢겼고 그다음에 핥혀서 핥힌 자국이 다 남았습니다. 근데 이걸 빼면은 피가 솟구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맞아내고 그다음에 간신히 그 사람이 제압돼서 마저 이 혈관을 넣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의학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응급실 장면에서 정말 진상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혹시 현실에도 있나요? 일단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매뉴얼은 도망가라입니다. 도망가라. 자기 안위를 확보해라. 근데 이게 진지하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구조 활동은 구조자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피해자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응급실 환경에서 의료진이 자기한테 폭력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맞서 싸우다가 봉변을 당하면은 환자가 다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위를 챙기는 게 실제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 응급실에 계시는 뭐 경찰분이나 보안관 뭐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보안관요? 예. 네. 보안 요원들은 다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실은 그냥 물리적으로 막을 뿐이지 그래서 전혀 환자한테 실은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또 경찰을 부르면은 경찰 쪽에서는 일단 환자가 폭행을 했다고 하면은 환자니까 이해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처벌에 끝나든지 처벌을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응급실 의료진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폭력을 경험한 적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85% 이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비행기 난동 사건, 그다음에 버스 기사 폭행 사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냐면은 이게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러지면은 결국은 같은 비행기에 탄 사람처럼 거기는 실제로 그 아픈 사람들도 다 치료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서 이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런 것이 인식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근무하던 충청남도 소방본부입니다. 제가 저기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가 119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전화가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의 모든 본부에 119 전화가 다 모여요. 어디서 출동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규모로 출동할 것인지를 지령을 내려서 이 지령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게 장난 전화라든지 경증이라든지 꼭 출동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 업무들이 뭐 강에 떠 있는 변사체 꺼내기, 그리고 불난 건물에 뛰어들기, 아주 위험천만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35명의 소방관이 자살했습니다. 업무 관련돼서. 그리고 전체 소방관의 40% 정도가 외상 후 중후군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의 약 10배 정도 됩니다. 또 소방관들의 처우가 요새 사회적인 이슈죠.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 그 문 깨고 출동하고 창문 깨고 출동하는 거 그걸 손해배상해달라고 물어달라고 청구서가 옵니다. 심지어는 그 소방본부에서 벌집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벌집 제거하러 가서 벌집 태웁니다. 그래서 벌집을 태웠더니 비싼 나무가 탔다고 나무를 물어내라고 신고한 케이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에도 시달립니다. 근데 실제로 화재 업무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 이상은 구조나 구급입니다. 문 안 열린다고 119 전화하고 개나 고양이 잊어버렸다고 전화하고 이웃이랑 싸웠다고 전화하고 전화하는 사람들은 쉽게 전화를 하는데 실제 대원들이 3명이 구급차를 타고 가서 출동을 해서 환자를 싣고 이송을 해서 병원까지 갈 때 그 원가가 약 30만 원쯤 합니다. 이게 공짜로 쉽게 부를 수 있다 보니까 대원분들을 약간 경시한다든지 무시하는 경향이 혹은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현장에서 폭행당한 소방공무원이 661명입니다. 이 소방대원들이 굳은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언제 자기가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또 외상후 증후군처럼 마음에 남겨질 짐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겠습니다. 사실 그 진상 환자들 때문에 또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많은 인간과 이렇게 교류를 맺으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신지. 이게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루게릭 환자분이셨어요. 루게릭이 정신은 멀쩡한데 온몸의 근육이 계속 못 쓰게 되면서 결국 죽어가는 병이거든요. 내 몸이 나한테 자꾸 끝이라고 말해.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결국은 이걸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래서 심폐소생술 겁을 쓰고 계셨는데 근데 따님이 간호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숨이 멎으니까 살려서 병원에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죠. 루게릭을 되돌릴 방법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조치가 없어요. 근데 호흡이 멎었는데 호흡이 멎으면은 보통 10분 정도 만에 환자가 심장까지 멎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떼고 어머님이 언니가 아내가 돌아가시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10분 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말을 보내야 되겠죠. 이 사람 못 알아들을지라도. 그럼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이 저주받은 병을 버리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10분 동안 이 가족들이 그 마지막으로 보내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도대체 같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입 밖으로 안 나가서 간신히 얘기하고 들어가서 울다 나왔던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